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국인이 받은 최초의 오스카상, 대한민국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최초의 영화 그리고 최고의 영화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든 영화로서 최초 수상했고,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지요. 영화제 마지막에 패러사이트가 불리는 순간 한국 영화의 새 역사 그리고 아카데미의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4번이나 오른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 인터뷰에서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다시 보기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말말말 만나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주말 사이 3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4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고, 오늘은 11번 환자가 퇴원할 예정입니다. 북한 방역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 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 방역 상황 그리고 북한 개별 관광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속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놓인 탄핵의 강, 두 당은 이 탄핵의 강을 잘 건널 수 있을지, 핫소리에서 보수 통합에 임하는 새 보수당과 한국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의 눈동자에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점심쯤에 전해진 소식,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안겨줬는데요. 봉준호 감독도 사관왕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의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 수상 소식 큰 축하를 보내며, 네,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무래도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 네.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뭐 웃을 일이 없었는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기생충이 이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 아니라 이 92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를 바꿔버렸는데요. 네. 총 6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기생충은 총 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네. 이 최고건이니까 최고상으로 꼽히는 작품상을 필두로 뭐 감독상, 뭐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휩쓸었는데요. 네. 한국 영화는 1962년 이 신상옥 감독의 사랑받은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처음으로 출품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후보로 지명된 건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기생충이 후보에 지명된 것도 또 수상에 성공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아서 오스카 영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것이 무려 64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네. 역대 두 번째이기도 하고요. 네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세 번째로 호명된 자리에서 무대에 오른 뒤에 마틴 스코세이지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거장 감독들에게 존경을 표시한 뒤에 네. 오스카에서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라서 5등분을 해가지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말해서 뭐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네. 또 국제영화상 수상 때는 그 유일하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밤새 술 마실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편 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도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부재의 기억. 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 다큐멘터리 부분의 수상자로 호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래도 이승준 감독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세월호 유족의 이 단원고 장준현 군의 어머니 오연주 씨 그리고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민아 씨가 동행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후보에 오른 건 맞잖아요. 네,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재의 기억이 또 많은 세계인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네. 그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상까지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네,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네, 2부에서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기생충 수상 소식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명 더 늘었는데 네. 세계적인 그 확진자 증가 추이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도할 만한 그런 징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뭐 전문 의료진이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 신종 코로나가 중증 질환도 아니고 이 치사율도 높지 않다라면서 네. 좀 안심시키는데 이 주력하는 치사율이 모습을 없죠 지금 현재. 네, 0%죠. 0입니다. 0. 네. 네. 안심시키는데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어제는 이 3명 더 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3명 모두 일가족이고요. 한국인 남성 그리고 중국인 여성 이 두 사람은 부부이고요. 이 중국의 광둥성을 갔다가 마카오를 통해서 귀국을 했고 광둥성에서 전임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후베이성 외에 중국 지역을 방문해서 감염된 또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한데 네. 이 광둥성도 뭐 이미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와 함께 사는 70대 그 남성의 어머니도 감염이 됐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25번 확진자가 됐고요. 네네. 2차 감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아서 25번 확진자가 됐고 다른 두 사람이 26번, 27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네. 25번 확진자는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고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요. 그리고 26번, 27번 확진자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거주 중인 곳은 경기도 시흥인데요. 그 이들의 방문지가 나왔는데 이 태양 38년 전통 그 옛날 손짜장 그리고 슈퍼마켓 엘마트 시흥점 그리고 매화 할인마트 등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확진자로 분류됐다가 네네. 퇴원한 환자들 세 번째 그 퇴원자가 나왔다고요? 네, 퇴원자는 세 번째 그리고 퇴원 예정이 1명 있습니다. 네네. 총 4명이 되는 건데 네네네. 어쨌든 이 초기에 감염됐던 환자들이 속속 완치가 돼서 차례로 퇴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4번 환자가 퇴원을 했고요. 네. 오늘은 11번 환자가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2번 환자가 가장 먼저 퇴원을 했고 그다음에 네. 1번 환자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완치 사례인 셈이죠. 이 4번 확진자는 55살 한국인 남성이고요. 이 11번 확진자는 25살 역시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인 3번 환자 54살 한국인 남성과 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25번 환자도 증상이 호전돼서 의료진이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관리 대상이었던 경우가 많았고 네. 또 그 덕에 대부분 경증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대체로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추가 퇴원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이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내일 전세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이 정부가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 추가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내일 전세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자세한 것은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내일 출발을 했다가 이 모레 새벽에 들어오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세기에는 남아 있는 교민 230여 명 중에 약 1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1차, 2차 때 탑승이 허가되지 않았던 이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도 함께 데려올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 배우자와 부모, 자녀 같은 직계 가족만 허용이 되고요.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등은 탑승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입국자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은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선정했다고 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너무 대조됩니다. 일본. 네. 크루즈에 네. 탑승한 승객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네. 못 나오게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격리가 하하, 되어 있는데 참. 말씀하신 대로 이 크루즈를 둘러싼 일본의 행정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해당 크루즈에는 7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요. 또 지금 3,700여 명의 탑승자 중에 한국인도 한 14명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이 지난 8일 한국인 탑승자 14명 전원의 신상 정보를 입수해서 연락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이지만 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없는 상황이라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약품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예.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탑승객들이 좀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그럼요.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격리된 상황에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일본 정부가 지금 이 탑승객들 발열자만 대상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점은 그 일본 정부가 이 크루즈선의 확진자 수를 일본 확진자 수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네. 그 확진자 수를 더하게 되면은 아베 정부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정치적 이유입니까? 네, 아마 그랬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 70여 명의 크루즈 감염자가 일본 감염자에 포함이 되면은 90명이 넘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 도쿄올림픽이 목전이기 때문에 네. 이 아베 신조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보트 피플도 아니고 크루즈 피플입니까? 네,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아니 다 국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일본에 있으면 일본 확진자지.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그 관광객도 한국인 확진자입니다. 중국 관광객도 한국 확진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당연히 일본으로 그 일본 확진자라고 분류를 해야 될 텐데 왜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이 WHO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을 수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 WHO가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이 1,00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이 WHO 사무총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사실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밝힌 날, 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이 세계보건기구가 발생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리포트란 것에 이 전일까지 없던 그 이전까지는 국가별로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 예. 갑자기 기타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가지고 예. 네 여기에 이제 그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탑승객들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분들이 기타입니까 그럼? 네, 기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도 한국인 확진자 n분의 1로 이렇게 네네. 그동안 분류를 했는데 일본 영해에 있는 크루즈선 탑승객들은 일본 확진자가 아니다. 네, 일본이 그렇게 또 증상 의심자가 아니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에게 험지로 나가라, 수도권 네네.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두 분이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 이 두 사람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중량급 인사들의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네. 이미 지난 금요일에 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빠졌고요. 네. 그렇다면 이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영남 출마를 선언했던 이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거취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측이 이들의 공천을 불허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영남에 내려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결단의 시간을 줬는데 이 두 사람이 이를 모두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올린 글을 통해서 잘못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제 그만 놓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태호 전 지사도 이제 와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뭐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알려진 네네.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위치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TBS 라디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미래한국당이 창당 과정에서 5개 시도당을 만들었는데 네. 이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당 이상의 시도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야 그렇죠. 이제 설립 허가가 되는데요. 예. 근데 이 5개 중에 5개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5개 시도당 중에 4개가 네. 이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 이재정 의원은 이 부산시당의 경우에는 이 수영구 황령대로에 있는 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정확히 주소가 일치하고 네. 또 대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그리고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주소가 일치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북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 주소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단독 스스로 뭐 독립된. 당무를 볼 수 있겠는가? 예.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울산시당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울산시당은 유일하게 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은 그 울산시당이 있는 곳이 아무리 봐도 이 정당의 건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데 있습니다. 네네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이 시도당이 명백하게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울산시당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정당은 그 명백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미래한국당 중앙당이 미래한국당 중앙당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 중인데 네. 이런 여건들을 잘 판단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에 대해서 미래한국당 측은 이 창당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구해둔 사무실을 등록했을 뿐이지 현재 울산 중심권으로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른 지역 시도당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사무실을 쓰는 그것은 뭐 구한 사무실이랍니까? 다른 4곳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한 공소장에 여론조사를 적시했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 이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이 공소장에 인용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소장에 보면은 검찰은 그 울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라면서 네. 이 수사를 전후로 여론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수사를 하면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라면서 그 근거로 여론조사 수치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인용한 여론조사가 바로 한국갤럽의 2018년 2월 3일자 여론조사였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네. 40%가 나왔고요. 이 송철우 후보가 19.3%가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건데 네. 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그러니까 2018년 4월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시장이 29.1%, 송철호 시장이 41.6%로 역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기획수사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런데 그 2018년 2월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이 앞선 한국갤럽 조사가
이 김기현 전 시장과 이 송철호 시장 양자 대결이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이 모두 포함된 조사였다. 그러면 이게 겁니다. 다르죠. 네. 네. 그리고 이 울산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 울주군 여론조사만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와 비교됐던 2018년 4월 그 리얼미터 조사도 뭐 다자 대결이긴 했는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정리한 뒤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사를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한국갤럽은 2018년 2월 3일자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그 UBC 울산방송의 의뢰로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실시를 했고 총 501명을 조사했고요. 유무선 혼용 전화면접 조사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25%였습니다. 네. 그리고 리얼미터 4월 17일자 여론조사는 2018년이죠. 이 부산일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총 815명을 조사했고 유무선 ARS 그리고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혼용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6.7%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였습니다. 네. 정성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각 도로들마다 정체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사고 구간을 중심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 차량 터널 안에서 버스 관련한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남풍새 나들목부터 2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남사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주변으로 혼잡하고요. 더 가서는 수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교통량이 많아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안전지대로 옮겨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뒷차량들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가 성사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의 판도가 이럴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고 네. 알면서도 황교안 대표는 네. 라는 그 표현 때문에 자기 발목 잡은 거죠. 승자박.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링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고 여기서도 못 물러납니다. 이제 진검승부 정치 1번지 종로는 네. 이낙연 전 총리, 네. 황교안 대표 이 여야 양 대권 주자의 가장 뜨거운 격전장이 됐습니다. 이미. 누가 그런 실언을 했는지 이길 수 있는 란 말을 내뱉어가지고 네네. 두고두고 회자됐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형용 모순입니다. 맞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버럭하면서 예. 아니 전 대표는 가라 하고 예. 현 대표는 양지 가는 겁니까? 예. 뭐 이런 네. 비판을 했는데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러면서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흡수 통합이 아니라 제3의 신당으로 합쳐지는 신설 합당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설 합당 방식에 대해서 이혜훈 새로운 보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신설 합당 제안을 받지 않으면 합당 자체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설 합당 방식은 다시 이제 창당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피해가려고 한다면 합당은 무산되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그 신설합당 준비를 사실 이제 황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거의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협통추가 이걸 사실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황 대표님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와서 없었던 일처럼 하신다면 이게 이제 보수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요? 신설합당 제안을 안 받으면 결국 합당 자체도 물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말씀을?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밝혔던 보수재건 3원칙 중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원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만든 것은 통합의 요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대표로서는 탄핵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탄핵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을 하지 말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바른정당 출신이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우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우리 공화당이나 새로운 보수당의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또 탄핵을 한 세력과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잘잘못을 덮어놓고 그것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로서는 탄핵이 잘못되지 않았다. 헌법 틀 안에서 된 것이고 역사적인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이 국면에서 탄핵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논쟁을 다시 하지 말고 이것은 말하자면 펜딩 상태로 둔 채로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가자.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호남의 선택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제3지대가 있고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당이 있는데 이제 호남 구도가 복잡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안철수의 국민당은 호남에서는 회자되지 않고 있다. 국민당은 호남에서 어떤 역할도 없을 것이다.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진보신당, 즉 바른미래당 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을 일컫는 말이겠죠. 이 통합진보신당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데 이 호남 쪽의 변수들이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국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게 호남에서 경쟁 구도가 이 제3지대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에서 국민당 의자를 빼버렸는데요. 아마 그 의자가 호남을 의미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라고 제가 코멘트하기가 어렵네요. 별로 호남에서는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그 호남이 민주당도 있고요.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제3지대가 있고 안철수 신당 국민당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당은 호남에서 어떠한 역할이 없을 것이고 역시 민주당과 통합진보신당이 1대1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앞서 뉴스 오영호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울산 같은 경우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미래한국당은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정당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 설립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네, 그렇죠. 시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당에는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사무실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도당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지금 뭐 논옆에 있는 창고를 쓴다든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쓴다든지 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 지역의 시도당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독립적인 정당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시도당이 갖춰야 할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독립정당으로서요. 그래서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헌법적으로도 8조 2항에 보면요. 8조가 정당조항인데요. 2항의 후단에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독립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고 오겠습니다. Tonight you're mine completely. You give your love so sweetly. Tonight the light of love is in your eyes. But will you love me tomorrow? Is this a lasting treasure? Or just a moment's pleasure? Can I believe the magic in your sight?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Tonight, with words unspoken, you say that I'm the only one. But will my heart be broken when the night meets the morning sun?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통일부는 개별 북한 관광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안해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남북관계 그리고 대북 제재 관련한 사안을 조율하는 회의인데 이 자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이야기도 논의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북한의 방역 상황 그리고 미국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바빴습니다. 네, 어떻게 뭐
돌아오는 4월 총선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뭐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돼 있어서. 네. 출마의 의사는 밝히신 상태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대사관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바이러스니 여러 가지 선거니 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 이 폐쇄, 무단 폐쇄 4주년을 맞아서 오늘이 딱 4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 우리 남북에게 모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북측에도 이 문제는 계속 잊지 않고 재개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촉구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장소가 미국 대사관 앞입니다. 예. 그리고 통일부 측에 이제 우리의 뜻을 적은 서한을 북측에 전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최대 걸림돌이 미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한미 워킹그룹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소한 것까지 사사건건 희비를 하고 뭐 예스다 노다 대답이 없이 뭐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이 유엔 제재와 무관한 부분도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개별 관광조차도 미국에 허락받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놓고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 거기에 숨은 뜻은 못마땅하다. 미국의 입장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요. 이런 가운데 알렉스 윙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분 한미 워킹그룹 회의 때문에 방문한 거죠? 예, 그렇죠.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지 비공개 협의 자리라서 그런지 어떤 대화가 나눴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보도는 안 됩니다만은 의장님은 나름대로 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거야 아직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는 서서히 좀 북측과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그쪽은 평소처럼 검토해보자. 뭐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재에 안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검토해 봅시다 뭐 이래 놓고서는 실제로는 답을 안 주고 몇 달째 뭉개버리고 미루는 방식으로 그런 발목을 잡는 거죠. 개별 관광 이야기만 해보면 그게 대북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접촉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작년에만 해도 20만 명 이상 거의 30만 가까이 보냈다고 들었어요. 관광객을. 미국인이요.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북한 여행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약이 많죠. 제약이 있어요. 그쪽에서 초청하지 않으면은 가기 초청보다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건 미국 얘기인데 한국 정부가 승인해 주면은 한국 정부가 이제 관광에 그 어떤 그 문호를 활짝 열면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식으로 이 통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통제라기보다도 사실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뭐 개인이 관광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어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들어가면 제재 위반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아니 민간인이 북에 들어가서 제재 위반을 할 그런 소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
경협이 됐다든가 네. 경협을 논의해서 뭘 한다든가 네. 또는 이 북에 가지고 가면 안 될 물건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건데 네. 그거를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텐데 네네네.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만 먼저 하는 것은 일단 북한을 제재로서 네. 어떻게든 숨통을 조여야 북이 항복한다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네.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쯤 그들이 검토를 끝낼까요? 언제 확답을 줄까요?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확답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 정부 아래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아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트럼프 정권을 딱 따져서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미국의 군인 또 관료 네.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원래 예. 북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고 이 어떤 적으로 한번 만든 나라는 숨을 못 쉬게 해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그래서 북미 간 네. 대타협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북미 간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라도 우리 진도 그렇죠. 나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10년사에 우리가 담긴 의미죠. 일일이 예. 상의할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치고 나간 다음에 예. 미국 측에서 뭐라고 하면 예. 우리 이거 유엔 제재 예. 위반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했다. 네. 근데 해보니까 별탈 없지 않느냐. 예. 이왕 한 거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건이 없을까요? 뭐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시비합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예, 뭐 그런 답을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도 조금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눈치를 보다가는 이거 뭐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개별 관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는데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북한이 뭐 대놓고 반응을 보이진 않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더 큰 거. 큰 거. 네. 개별 관광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다 좀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을 아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게 개성공단일까요? 뭐 개성공단이 될 수도 있고 금강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분들은 이제 좀 본격적인 경협을 바라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지 말고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 뭔가 충격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협력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네, 연착륙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북한의 현재 방역 상황은 어떻고 또 보건 의료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 복원의 어떤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됐는데요. 네네. 북측에서 아주 극약 처방을 썼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국민조차도 심지어 이제 물자는 물자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물자를 중국에서 조달하는데 다. 네. 뭐 안 그러면 견디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단동에서 다리를 건너오는 경우에 옛날에는 중국 운전기사가 신의주를 들어가자마자 북한 운전기사로 바꿨는데 이제는 아예 북한 땅을 밟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북한 운전기사가 다리 건너편으로 가서 차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한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우리와 달리 방역 체계가 워낙 허술하니까요. 그리고 뭐 보건 의료 수준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전염병이 퍼지면은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남측으로부터 지금 이런 그 방역과 관련한 도움을 얻을 마음이 전혀 없나요? 지금? 글쎄요. 지금 우리 정부를 자꾸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까운데 저희도 지금 민화협 차원에서 북측에 지금 대표 상임의장이신 민화협. 북측의 그 부분 지원을 좀 제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북측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알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그렇게 불안하다면 우리 남측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남쪽에서 물자를 가져가면 뭐 육로로 말이죠. 개성 같은 데 통해서 하면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없을까요?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중국과의 교류가 있고 또 중국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파악도 안 되고 또 발표도 안 하고 알 수가 없네요. 진짜 돼지열병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아주 엄청나게 창궐 해서 북한도 아주 골머리를 싸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래서 재선 도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이제 날개 달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그게 부결된 직후에 정말 오만한 태도로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조찬 기도회에서 온갖 욕설을 막 해대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언행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대는 걸 보고 저거 심각하다. 의장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면 어디 많이 아프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아예 이제 기대도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는 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날개 달았다고 생각하고 오만해지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문제가 될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자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말썽이 일어나도 난 우리 지지층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막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렇죠. 오만으로 이제 번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자, 의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희 인터뷰 시간에 다음 대선, 그러니까 돌아오는 연말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그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저는 현재로서는 샌더스 후보가 많이 유리해졌다. 버니 샌더스 후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부티지진가요? 젊은 주자가 갑자기 급부상해서 그 백인 오바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뭐 더 오바마 같은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너무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그 민주당 주류 세력의 지지를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지지를 다 흡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후보고요. 버니 샌더스도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 이 특히 진보 세력 그쪽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이
그 반대편의 세력을 결집시켜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4년 전 트럼프를 공화당 지도부나 공화당 주류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길을 썼는데 그 트럼프를 막아낼 대항마가 적합치가 않아가지고 실패했던 것처럼 샌더스 후보도 막아낼 만한 어떤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 보이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미국 여론조사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샌더스 후보가 될 가능성이 45% 이상. 그리고 2위로 된 후보는 20한 3~4%도 될까 말까? 뭐 그 정도로. 조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완전히 기세가 꺾여가지고요. 지난번처럼 힐러리 후보 뒤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결집했던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어렵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샌더스 후보가 유력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야, 그렇다면은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의 대결이라면 정말 세기의 대결일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의 대결이고 극과 극좌의 대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던 아마 일이죠. 세기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샌더스 후보에게 좀 기대를 거는 것이 다른 문제는 다 제쳐놓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분의 철학은 한반도 평화입니까?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물어보니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계속하겠다. 알겠습니다. 또 제재도 풀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홍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는 8년 전 당뇨가 발병했고 그 이후 고혈압과 고지혈증, 협심증의 심근경색 진단까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소개로 가보면 종합진찰을 하더만요. 하니까 이런 병이 나오니까 가래요. 그냥 집에 가셔서 쉬라고. 아빠가 아픈 이후 5가족의 가장으로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집사람이 일을 못해요. 제가 자꾸 쓰러져요. 집에서. 약만 해서 전부 합치면 하루에 한 20~30개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다 망가졌지요. 아빠는 병환이 오래되면서 가족들에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네는 한마디에 아빠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그리고 내일을 꿈꿔봅니다. 우리 큰애가 네 꿈이 뭐니? 그러면 의사. 왜? 아빠 고쳐주려고. 한 그걸 들어보면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